자녀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셋이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녀들하고 갈등을 겪게 되게 되면 치매에 걸려 있는데 말 그대로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녀의 판단이나 갈등에 의존해 가지고서 우리가 방치될 수 있는 건데, 치매 안심 신탁은 뭐냐면 위탁자가 사전에 지침 대로 이용되는 거죠. 여기서 위탁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더 치매로 가기 전에, 더 중증으로 가기 전에 본인이 설정하는 거죠. 중에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중증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지는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치매가 중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내쳐진 케이스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례를 보는 것 중에서 이제 아까워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할 적에 수수료 몇 프로, 0. 몇 프로 나가는 게 아까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안 하다가 치매가 만약에 와가지고 가버리게 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동안 살림을 해오셨던 분들이라서 그 수수료 좀 나가거나 그런 것이 아까워가지고서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치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25년도 치매가 몇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125만 명이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 해가지고 55년생부터 우리가 64년까지 이제 베이비 부모 잡는데 한 해가 다 그냥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57년이 되던, 뭐 58년이 되던, 뭐 60년이 되던 한 대가 그냥 다 치매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형태가 되는 거죠. 국가가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 쪽에 배달은 이제 저한테는 고모 되시는 분이신데 옛날에는 그러셨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고우셨는데 치매가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장군이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치매로다가 이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도 봤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비중이 70%가 되는 거예요. 치매 중에서. 그 중에서 여기 85%를 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건 통계 자료예요. 제가 뭐 정한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보면, 그리고 또 제 고객 중에서도 실제 그게 일어났고요. 어머니가 치매이시고, 어머니가 치매이셨던 그 따님들이 폐경으로 들어가면 결과적인 거의 한 85%가 치매로 가든 유전자적인 게 있어요. 실제로다가 제 고객분 중에서도 한 20년 전쯤에 만났던 고객분들 중에서 어머니가 치매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분도 결국은 치매로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이 통계 숫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실 치매를 하게 되게 되면 남성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지만 치매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알게 모르게 집안에 치매 환자들이 이제 있으셨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치매는 더 이상의 남 이야기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치매에 대한 원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치매에 대한 원인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특히 치매라고 하게 되면 거의 70%가 알츠하이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아밀로이드 부분들에 대한 단백질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결과적인 뇌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신경세포 부분들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결국은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발생이 된 형태가 있고요. 또 혈관성 치매라고 해가지고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인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뇌혈관 침해 부분들에 대한 혈관성 침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가족력에 대한 영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들에 있어서의 가족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형태니까 이게 치매에 대한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세요.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해내면 건망증이 되는 거고요. 힌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치매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가족이래요. 가족을 얘기해놓고 이게 깜빡깜빡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게 치매? 그래서 딸들이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들들은 오랜만에 적었는데 딸들은 엄마랑 애 얘기를 하거나 동생 얘기를 하거나 집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의 교감됐던 게 아들들보다 많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적에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에 이거는 치매로 해서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이제 받으면서 그 진단을 받은 상태 속에서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특히 어머님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치매인 걸 보게 되면 익숙한 길을 잃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날짜와 시간을 혼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시공간의 파악이 저하가 되는 경우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치매가 아닌가? 치매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복잡한 일처리가 어려워질 때요. 언어 및 수행 능력에 대한 내용이 돼요. 저도 사실은 뭐냐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단어가 막 해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이랬더니 옆에서 이제 사람들한 얘기가 뭐냐면 이사님의 머릿속에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치매는 아닐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정말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동료들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언어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격 및 행동 변화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해 및 짜증 우울감 부분들에 대한 건데 다소간의 폭력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소간의 폭력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신탁에 대한 것 중에서 이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우리가 되면서 이게 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치매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치매의 취약성 중에서 가장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특히 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했을 적에 그것을 타겟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기라든지 이런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뭐냐 그러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주인은 누구냐면 치매를 걸렸다 하더라도 사망한 게 아니니까 그 치매 걸린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에 대한 것도 하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아주 나왔던 것 중에서 어디였었죠? 어디 60분인가 뭐였었는가 아무튼 굉장히 나왔던 것 중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도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를 누가 알았냐면 둘째 아들이 알았어요. 아들이 있고 아들이 둘에 딸이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알았냐면 둘째 아들이 한 거야. 어머니가 치매를 걸린 거를. 그래서 딱 치매가 걸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신탁회사를 가가지고 모든 집에 대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걸 다 아들로 돌려놓고 그 신탁회사로다가 올려놓은과 동시에 신탁을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걸 누구는 아들한테 주는데 행여나 누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푼다고 하더라도 풀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신탁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신탁법 제22조에 의해서 이 강제 집행의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신탁은 그대로 묶이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풀으려 그러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둘째 아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게끔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가 다 가져버린 거예요. 다 가져버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유류분만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지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둘째 아들이 옹골차게 다 가져버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정가 어디에서 60분에서 신탁으로 인해서 이걸 아는 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래도 좋아.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냅둘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만약에 진짜 임금중에서 발행해서 가져가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했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아니야 이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투자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했을 적에도 이 도장 찍거나 지문 찍거나 이랬을 적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 부분들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평생 노력으로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탁은 말 그대로다가 이런 우리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자기를 지키는 아주 성벽 캐슬로다가 딱 묶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치매 환자들이 사기 말고 또 당하는 게 뭐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 혹시 사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치매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핸드폰 지익지익 안 좋은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집 배회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것이 하루에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은 막 들어오잖아요. 막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와요. 막 지익지익 들어오면서 막 저거 되고요. 실제로다가 이렇게 지익 울리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진짜 어떤 분이 뭐야?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앞으로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허용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도 봤는데 그게 봐가지고 그 앞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연락하고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런 문자가 너무 많다는 이게 이제 이 사회에 대한 거죠. 이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물론 예전에도 치매가 있었는데 문자가 예전에 안 오다가 지금은 오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치매가 문제가 되긴 된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입원비, 전문적인 자산 운영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래? 치매가 저렇게 문제가 있고 가족력에 있고 사회기를 당하고 하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저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정신이 있을 적에 해놓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사실은 누구냐 그러면 중년에 고년 한 60에서 80세는 잘 안 오세요. 근데 한 70대 정도의 남성분들 혼자 오시는데 굉장히 깔끔하신 분들이 오세요. 굉장히 깔끔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적에 보면은 대개 보면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일단 다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뭐냐 그러면 배우자를 케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분이 깔끔해요. 예, 깔끔하고 막 적어댈 게 아니라 오히려 깔끔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케어하고 아내를 케어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아내분들이 이제 치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나름대로다가 깔끔하게 하고 배우자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깔끔한데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 그러면 저한테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남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기력이 떨어진 거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놓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저거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보다 먼저 이게 놓으면 안 되는데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네, 그것이 막 우울증이 되던 진짜 힘이 빠질 수 없었던 간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신탁이라든지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우리 배우자가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삼시세끼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돈을 정리해서 내가 우리 박 이사님한테 주면 이거를 신탁으로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그분이 계약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신 분이.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신 분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자기의 병원비, 자기의 입원비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분에 대한 것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뭐냐 그러면 사기를 당하거나 어디 가서 배우자가 뭐 저거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아내가 치매를 걸리셨는데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놀 것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이 분도 워낙 몸이 쇠하시고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분에 대한 것들도 돈은 있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예 치매의 아내를 데리고 같이 요양으로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분에 대해서 배우자는 치매가 중증으로다가 이미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탁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설계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남편을 같이 묶는 거예요. 부부를. 그래서 유언 대용이 신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 분, 치매가 걸리신 분을 하기 위해서 작게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미 확 깊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부부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돈 부분들에 대한 입원비 부분들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남성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제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처리를 하게끔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결국은 배우자를 놓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죠. 우리가 이제 치매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기억은 사라져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다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그러면 생활비에 대한 자동 지급에 대한 거를 원하는 거죠. 생활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날짜에 금액이 쭉쭉 들어올 수 있게끔 되게 되면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의료비하고 요양비 같은 거를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양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결제를 하게 되게 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본인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신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직접 집행을 해주니까 누가 좋으냐 그러면 사실 가족들이 좋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하고 요양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이제 결과적인 누가 하냐고 그러면 신탁사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를 가지고 미리 다 설정을 하는 거죠. 누가? 위탁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산 관리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주냐 이거죠. 누가 그걸 맡아주냐 이거죠. 자녀들도 아까도 그 어느 할머니처럼 결과적인 거 자녀들이 쓰어버리게 되고 또 자녀들도 사업한다고 가져가면 그 재산 그냥 다 잃게 되게 되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가 정부적으로 운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상황별 관리 방식에 대해서 할 적에 가족에게 이름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가족에게 하는 거하고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만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마도 이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의사 결정이에요.
그래서 가족한테 하게 되면 자녀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녀들하고 갈등을 겪게 되게 되면 치매에 걸려 있는데 말 그대로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녀의 판단이나 갈등에 의존해 가지고서 우리가 방치될 수 있는 건데, 치매 안심 신탁은 뭐냐면 위탁자가 사전에 지침 대로 이용되는 거죠. 여기서 위탁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더 치매로 가기 전에, 더 중증으로 가기 전에 본인이 설정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치매로 진단을 받거든, 어디에다가 해서 입원을 시켜줘라, 요양원에다 해달라, 이렇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어디 요양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러면 그 요양원으로 입원시켜 드리는 거죠. 어디서? 수탁사에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보호예요. 아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사기 및 유용 리스크에 상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다가 치매가 걸린 환자들한테는요, 가족들도 아주 아까 얘기했던 둘째 아들, 따님 뭐 이런 것처럼 가족들도 치매가 걸리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듯이 친척들, 아닌 동네 어디에서 모임에서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에 노출이 있는 건데, 이게 신탁사 명의로다가 완벽하게 건너가 버리게 되게 되면 일단 압류 금지가 걸리게 되고 재산을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1차 시댁의 신탁에 대한 기원 얘기를, 역사를 얘기할 적에 전쟁터로 출정하는 병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탁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누구한테 맡긴다 그랬었죠? 교황한테 맡긴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교황이 수탁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교황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신탁이 형성이 되게 되면, 신탁이 결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간에 이 자산에 대해 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가족관계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부양비하고 관리 책임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요. 이 관리 책임으로다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90이신데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다가 이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하다가 이제 본인 요청과 여러 가지 주변 요청에서 이제 요양원을 들어갔어요. 요양원을 들어가셨는데 요양원 비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되게 비싼데 이게 뭐 시설 나름대로다가 굉장히 좋다라고 뭐 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것이 매달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은 자녀들한테는 자녀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부모의 그것이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많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경제력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뭐냐면 이 서로 간에 갈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자기가 치매 걸린 거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우고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시스템으로다가 돌봄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기가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자녀들이 그런 것들 돈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돈을 자기가 쓰고 가는 형태로다가 만들어 두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치료의 품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경제 상황에 따른 결정이에요. 그래도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뭐 막 이러시다가 지금은 뭐냐 그러면 시설이 좋은 거를 이제 본인이 아시니까, 시설이 좋은 데 들어오고 계신 거를 본인이 이제 아시니까 그거는 나름대로다가 뭐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녀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부모의 그것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내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픈 가족사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다른 사람들 재원도 아니에요. 본인이 재원이에요. 본인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하고 만들어 놓으셨던 재산을 가지고 최고급에 가가지고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이 내가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내가 치매라고 하는 거를 걸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을,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탁으로 가면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방패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탁법 22조가 도산절연이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 신탁 재산은 신탁에다 맡겨놓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맡기시는 분을 위탁자, 받아주는 데를 수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자가 이게 수탁자에다 맡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수탁사가 망하더라도, 수탁사가 망할 일도 없지만 망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그 망한 재산에 같이 들어가지 않게끔 돼 있어요. 도산을 하더라도 거기랑 내 재산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도산절연이라고 해서 그 신탁 재산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 괜찮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맡긴 재산에 대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신탁은 말이에요. 신탁은 투명성이 보장이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감사를 받아요. 실제 돈이 나갔는지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입출금 내역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 이게 신탁을 맡겨놨는데 이게 엉망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다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제3자의 유입이 차단이 돼요. 예,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그저께 상담했던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했는데 아빠가 지금은 애 하나밖에 없는데 애의 아빠 이혼한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프다고 오게 되게 되면 야금야금 내가 있을 때는 카트시키지만 내가 없을 적에 찾아와가지고 애를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애가 나하고는 이혼했지만 애한테는 아빠다 보니까 그 돈을 다 내주다가 보면 어느 날 다 뺏어갈 거니까 걱정이 된다라고 그걸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러면 제3자가 된 배우자한테는 제3자가 된 남편이지만 왔을 때 이 재산에 대해서 그냥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다 누가 이 위탁자인 엄마가 미리 싹 남겨두는 형태가 되게 되면 전에 아빠라 하더라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올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요거까지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 강의하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신탁을 가지고 가업승계 전략 신탁이라든지 뭐 부동산 취득세 부분들에 대한 신탁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증여 신탁이라든지 많은데 이 치매 신탁하고 오늘 할 치매하고 이 장애인 신탁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알아두시기에 좋은 게 뭐냐면 치매 신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내용이 되고 옆에 분을 위해서도 좋은 내용이 되고요. 또 장애인 신탁 같은 것도 알아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우리 미성년자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잘 들어두시게 되게 되면 남들한테 아마 던져주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머니의 마지막 러브레터라고 해가지고선 그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신탁을 하신 사례 같아요. 가장 모범적인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매의 진단을 받게 되게 되면 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강의할 때마다 가장 모범 사례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치매를 받게 되면 그래서 치매를 받았어요. 네, 치매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를 위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최고의 수준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해둬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 하신 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이 저런
근교가 아니라 서울 한복판이에요. 예.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서 뭐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지목한 데가 서울 한복판이에요. 예. 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저거 되게 되면 여기다 넣어달라고 해서 아예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족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안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이 이제 치매 진단 받았을 적에 바로 입소를 하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적게, 그러니까 이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한테 자기가 예전에 학비 보내주고 뭐 이렇게 생활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억이 있으셨는지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을 연간 다 보내줘봤자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30만 원을 아들한테 매달 지급하게끔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해서 부모가 아들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뭐 얼마나 적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메시지를 남기셨고요. 또한 뭐냐 그러면 남은 재산에 대한 거, 남은 재산 자기가 다 받다가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게 되면 그거를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부처도 정해 주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책임지는 당당함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치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치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배우자가 오거나 본인이 오게 되게 되면 사라지는 이 기억 속에서 사실 그게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암에 걸리면 여명의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도 안 되지만 걸려서도 뭐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이런 말 저런 말이라도 주고받을 텐데 치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몸은 멀쩡하고 막 힘도 막 그러는데 불구하고 이 같이 형성할 수 있는 추억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건 정말 슬픈 형태가 같아요. 자, 지금서부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의 문이 완벽하게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보다 건강하였을 적에 나 스스로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잘 하시고요.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하나금융그룹의 이 트러스트 중에서 이 하나은행 치매 대비 케어 신탁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를 사례로다가 좀 말씀드리면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신탁 중에서 치매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오고 있고 그거를 또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선 할까 합니다. 앞으로에 무슨 일이 생겨도 I am fine. 거기에 회사에 저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었고 그냥 벌써 적었고요.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하나은행의 그 치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개인 맞춤형과 개인 일반형 뭐 사회공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계약했지만 요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책임자랑 같이 그동안 추가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지도 가서 다 제가 미리 좀 만나보고 왔어요. 다 만나보고 오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다가 됐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다 하고 왔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위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걱정이 되시게 되게 되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치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군 전쟁으로 해서 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정을 하려다 보니까 내 밭에, 내 논에 곡식이 있으니까 시집간 딸한테 2가마니, 우리 아들한테 1가마니, 우리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 적는 거를 신탁 원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신탁 원부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교황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은 수탁사로서 그거를 본과 동시에 그거를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탁 원부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탁 원부를 잘 작성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어디를 가냐면 하나은행을 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리빙 트러스트 본사 부분들은 을지로에 있어요. 을지로. 제가 뭐 그렇다고 이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회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다가는 치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신탁 원부를 이제 제출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신탁 원부를 재작성을 다시 쫙 해요. 그러네 미리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 고객분들이 항상 수탁사를 어디를 가더라도 신탁 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잡고 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도 낮춰줘요. 수수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생활비라든지 뭐를 달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치매가 오게 되거나 느낌이 딱 있다 그러면 가요. 그래서 지급 청구 대리인을 누군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급 청구 대리. 주로 누가 해요? 주로 누가 하겠어요? 지급 청구 대리인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주로 딸들이 많이 해요. 주로 딸들이 많이 해요. 네. 아들들은 며느리 시키고요. 네, 딸들은 자기들이 보낼 때 맏아들이라든지 이제 딸들이 이렇게 하죠. 누가 가족 중에 되게 되면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병원비라든지 요양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가족들한테 오지 않고 요양센터에다가 바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탁 원부로다가 다 작성하면 수탁사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해서 일로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는 영수증은 다 누구한테 신고하냐 그러면 위탁자를 대신한 지급 청구 대리인한테 보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다 지급이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또 필요하게 되게 되면 여기다가 청구를 해줘요. 요양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좀 지급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면은 이렇게 또 다시 지급을 해주고요. 생활비 부분들 위탁자한테도 그래도 나한테도 좀 뭐 보내줘라라고 한다 그러면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할 적에는 이제 청구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급 내보내주죠. 그래서 이게 신탁으로다가 치매가 딱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탁 원부를 잘 작성해서 해놓게 되게 되면 여기 수탁사인 여기에서는 그거 그대로 해서 연결을 해드려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잘 하시고요. 요 하나은행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수수료를 준비를 해왔어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료예요. 자료이기 때문에 되는데 신탁에 대한 보수예요. 부가세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계약 보수 신탁 재산가액의 0.5에서 1%가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에 대한 보수가 있는 거죠. 왜 상사 신탁이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할 적에의 보수가 있어요. 계약을 할 적에. 그래서 계약을 할 적에도 신탁 재산가액의 0.5에서 1%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10억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500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괜찮죠. 왜냐 그러면 잊어먹는 것보다 남이 뺏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싸다라고 하는 거죠. 집행 보수가 있어요. 계약을 할 때 보수가 있고요. 집행을 할 때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 보수도 이제 일어날 적에 신탁 재산가 0.75에서 1.5%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높다라고 생각하기에는 10억짜리면 한 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은행 측에서는 예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예금 이자 나오는 거로다가 그거를 완충시키도록 자기네가 노력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관리 보수가 되죠. 이게 연보수가 돼가지고 신탁 원부 평균 잔액이 0.3%에서 1%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부동산 및 기타의 개별 계약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 그러면 요 밑에 당구장 표시예요. 신탁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탁은 두 가지의 수수료가 들어가요. 뭐냐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가 들어가고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가 들어가고 그것이 유지가 될 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 거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가져가게 되면 신탁 보수가 내려가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시간과 변호사 비용 이거 다 들어가는 거를 다 계산한 건데 그걸 미리 잡아서 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보수가 내려가게 되고요.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탁 재산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 보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이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맥스가 되는 게 뭐냐면 맥스가 1.5%인데 그 사이 안쪽에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수를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적게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탁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길라잡이를 어떻게 잡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저기 신탁 재산가액이 네.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내는 그 가액으로 그렇죠. 네, 그 가액이 되는 거죠. 신탁이 붙어가지고 다른 건가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방금 그 설명 주신 그 시대 신탁에서요. 네. 일반적인 대상 신탁 대상 재산 자산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탁 재산이 이제 그 침해를 벌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기대금이 한 20년, 30년 있다 치면은 그 신탁 재산이 이제 과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부족하게 되면은 제가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 남게 되면은 나중에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남게 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남게 될 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거기다가 신탁법 제60조가 적용이 되면 수익자 연속 신탁도 돼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일구고 내가 쓰다가 남는 부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걸려서 내가 언젠가 사망을 하는데도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요양원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한 걸 하나은행에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 지정한 자녀나 내 손주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신탁의 대초의 의미가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가 있는 거죠. 1억 원을 넣어놓고 10억 원짜리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뭐 한두 달 살고 되면 재원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재원 소진시까지라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소진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재원 소진시까지라고 정해져 있게 됩니다. 고정이 있는 건가요? 보수 저기 특정한 퍼센테지가 네, 고정. 이게 다 조절이 됩니다. 이게 다 조절이 됩니다. 대신 폭을 1.5%를 넘어서는 수탁사는 고객이 안 가니까 다 1.5%가 맥스인데 그 밑으로다가는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상담자마다도 다 다르게 되는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은행하고의 그러면 이왕 자랑하시는 김에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더 자랑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의 책임자한테 했더니 책임자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금이나 현금 관리는 인출권에 대해서 카드 도장 누구나 하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분은 사망한 게 아니라서 누구든지 간에 다 인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은행 케어에 신탁을 하게 되게 되면 계약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은행이 집행해 준다 이거죠. 수탁사가.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 자기네들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 부르시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고품격 케어 수준을 다 해주겠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재원 소진 시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재원 소진 시까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 갈등을 가지고 있죠. 재산 처분권으로 인해서 분쟁 소지가 많은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예 사전 계획에 따른 거죠. 사전 계약이라는 게 뭐야? 위탁자가
자기가 수탁자랑 계약을 해서 자기가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구 갖고 싸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차단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내가 이거 있으면 얼마 없는 돈인데 야 이거 애들이 가져가거나 누가 훔쳐오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신탁을 자기네 쪽에 해놓게 되게 되면 I am fine.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수익자인 자녀들이 이제 신탁을 설정할 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신탁을 설정해주면 위탁자 이외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이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나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것을 조치를 못하게 되게 되면 누구를 신탁 관리인으로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변호사를 제3으로다까지는 허용을 안 해주고요. 잘 안 해주고요. 이제 가족이나 뭐 아들이나 누구 딸 뭐 이렇게 해서 간에 변경을 일부는 줄 수는 있으나 큰 틀은 움직이지를 않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탁사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내용을 많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관리인을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둘째 아들이 엄마가 치매 걸린 거 알고 수탁사에 가서 둘째 아들 허락 없이 이거 변경 못하게 딱 제한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대로다가 어떠한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어머니가 반대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은행 치매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은행이 나름대로다가는 그동안 여기 우리 사회에 사실 치매 관련해서는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도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여기가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또 이거에 못지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도 사회적인 공헌 인정이 저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혹시 요 치매에 관련 가지고 더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신탁이라는 게 뭐 은행도 지금 1억이 보장이 돼 있는데 예금자 보호되는데 신탁은 뭐 그런 건 없나요? 신탁은 뭐 이게 파산 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망했을 적에 은행이 망했는데 10억을 맡겼는데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1억 보장해 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10억을 맡겼는데 은행이 망했다고 해서 1억을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 고객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데 신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산절연이에요. 도산절연.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거기가 도산했다 하더라도 걔하고 연을 절연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수탁자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맡긴 신탁 재산은 거기 매몰 재산에 포함이 안 되겠고 법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은 명확하게 그거랑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했다, 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